네, 북새통 팩트플리스 우리 진행 오늘 할 텐데요. 오늘 책은 되게 좀 색깔 표지가 야하죠. 빨간 거, 검은 거. 이거 들고 다니면 좀 폼나 보이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서울 가시거나 지하철 타실 때 이 책을 이렇게 딱 들고 타시면 있어 보입니다. 영어책 같아 보이잖아요. 예, 있어 보여서 참 좋은 책이라 생각 들고요. 한스 로슬링은 되게 유명한 테드 강연자였어요. 그래서 데이터 가지고 강연했던 게 되게 통찰력이 있으셨는데, 이분이 세운 재단이 이제 아시다시피 겟마이너 재단이라는 게 있었고, 겟마인더 재단.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과 실제는 다르다. 그래서 사실에 근거한 세계관으로 무지와 싸운다. 이런 모토로 이런 활동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원래 전공은 의학, 특히 보건의학이었는데, 특히 통계학을 기반으로 해서 보건 환경을 개선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그래서 겟마인더 재단을 만들어서 활동하셨는데, 공동저자가 있죠. 롤라 로슬링, 한나 로슬링, 아들과 며느리예요. 예, 이게 세 명이 졌는데 2017년도에 이분이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작품을 쓰다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아들과 며느리가 이 데이터를 다 완성한 이 책입니다. 그래서 한스 로슬링의 모든 생각들이 다 담겨져 있다라는 책이고, 이 책은 되게 좋은 컨셉이고요. 그래서 이 책이 갖고 있는 핵심 키워드는 이거예요. 세상에 관한 심각한 무지와 싸운다는 것이 내 마지막 전투다. 그래서 뭘 하려냐? 세상 사람의 인식을 바꾸고 비합리적인 두려움을 잠재우고 사람들의 힘을 건설적 활동으로 돌리기 위해 내가 마지막으로 내는 시도다. 근데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진영 논리에 빠져서 내가 갖고 있는 주장을 막 내세울 때가 있어요. 옳다. 근데 그게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그냥 믿음일 가능성이 있는데, 이 사람은 철저히 사실에 기인간해서 그 행동을 해내려고 노력했던 게 되게 좋은 장점이고, 본인이 되게 솔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책에도 나오지만 실수하고 잘못한 것들을 막 그대로 기술했잖아요. 내가 오판했던 것, 데이터를 기반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했던 것. 그래서 그런 통찰력이 되게 좀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쓴 글 같은 되게 괜찮은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팩트플리스라는 단어는 사전에 없는 단어예요. 그래서 사실 충실성이라고 이제 번역을 보통 했는데, 뭐냐면 진짜 사실 그대로 가득 들어가게 세상을 보겠다. 사실을 근거로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겠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책을 보신 분들은 다 맞추실 것 같은데, 몰라 이거 안 하셨을 수도 있겠죠. 예. 2100년도 어린 숫자가 얼마나 될 것 같냐? 지금 2000년도 기준으로 20억 명이래요. 20억 명이에요. 이게 유엔 통계. 어린애 기준은 14세 미만. 그러면 2100년도는 몇 명이 될 것인가? A, B, C 중에 하나 골라보세요. 지금 20억 명이에요. 20억 명. 빌리언이니까. 그러면 A, B, C 중에 A 한번 손 들어보세요. A, B, C. 예, 책을 보신 분들이 있다는 증거죠. 예, 명관이 넌 몇 번? 대세에 따르겠습니다. 대세에 따라 예, 명관이는 A라고 골랐어요. 40억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정답은 아시다시피 20억 명이었는데, 재미난 거는 이분이 강연을 할 때마다 13가지의 마인드 겟마인더 테스트를 했죠. 그래서 한국에서 테스트를 한 결과가 있는데, 여기 보면 소위 말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틀렸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40억이라고 대답을 했고, 옆에 원숭이잖아요. 원숭이가 무작위로 랜덤으로 뽑은 숫자가 맞춘 게 거의 한 36%는 맞췄어요. 따라서 이 얘기는 뭐냐면, 대부분 사람들이 오판을 하고 있다. 이 오판을 하고 있는 근거는 인구는 계속 증가한다는 전제를 깔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문제를 하나 더 낼게요. 사람들은 주로 어디에 살까? 지금 70억 인구가 있는데 A, B, C 중에 어디 살까? 이게 문제입니다. 골라보시죠. A, B, C. 답을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고, 예. 명관은 어디에 살 것 같니? 책을 안 읽어서 모르겠어요. 그게 답이야. 그게 안 읽고 해야 되는 게 원래 케이스지. 찍어야 되는 거죠. 나병민 선생님도 어디일 것 같습니까? B라고 생각합니다. 예, B. 명관이는 대세에 따라서 B. 저도 아이차 B. 예, 뭐 이유는 묻지 않겠습니다. 정답은
정답은 A였죠. A. 예. 대부분 사람들이 B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B. 그러니까 뭐냐면 아프리카에 생각보다 사람이 많이 살 거라는 전제를 갖고 있고 지금 가장 많은 인구가 있는 곳은 아시아권역에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1대 4의 비중으로 절대적으로 인구가 아시아권에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는 얘기인 거죠. 요거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기대 수명. 사람들의 기대 수명이 몇 살 정도 될 것 같으냐? 마음속으로 찝어보세요. 기대 수명. 현재 기대 수명 몇 살일 것 같냐? 예, 전 세계입니다. 전 세계. 86살. 예, 일부러 틀려주셔서 감사한데 여기는 답에도 없는 얘기를 하신 거죠. 예, 나병윤 선생님 어디 몇 번이죠? A라고 생각합니다. 50살. 예, 이명관님 근데 저게 언제 지금 2015년 예, 현재 시점. 수명이요? 예, 현재 전 세계의 기대 수명 저그 70년? 70. 예, 어유야. 의외로 잘 맞췄어요. 70. 그러니까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생각보다 이제 선진국 같은 경우는 잘 사는 그러니까 기대 수명이 높은데 우리 저소득층이나 이런 데가 있기 때문에 기대 수명이 되게 낮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보면 뭐 70살까지 산다는 거죠. 문제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글을 쓰고 읽을 수 있는 사람 비율이 몇 퍼센트 될 것 같으냐? 전 세계입니다. 이쯤 되면 갑자기 맞추기 쉬워져요. 왜냐하면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병윤 선생님, C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명관님, 저도 C. 예, 정답은 A. 예. 예, 왜냐면 죄송해요. 예, 지금 그냥 이거 아주 옛날 사고에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가 팩트를 모르고 이럴 것 같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잘 틀려주셔서. 왜 이게 이래야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80%까지 그 소위 말하는 문맹이 퇴치가 됐는데 이거가 여전히 이제 아프리카 사람들은 잘 못 읽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책에는 이런 얘기가 나요. 주목 필터라는 얘기가 나와요. 어텐션 필터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늘 사람들은 세상을 드라마틱하게 좀 바라보는 습관이 있다는 겁니다. 실제 리얼한 사실은 세계에서는 이렇게 팩트가 있는데 가운데 뭐가 있냐면 내가 보고 싶은 것만 필터를 씌워서 보고 싶은 것만 보는데 그게 주로 어떻게 드라마틱한 상황들만 나오도록 기억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기억하기 별로 의미 없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덜 드라마틱한 생각은 기억을 안 하고 의미 있는 데이터만 본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늘 세상을 드라마틱하게 바라본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을까? 이게 사실 충실성을 방해하는 10가지 우리의 본능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고칠까가 이 저자가 제시하고 있어요. 이 책의 뒷부분이 그 한 챕터 한 챕터 한 챕터의 내용이 뒤에 얘기해요. 바로 이런 얘기죠. 첫 번째, 간극 본능이 우리한테 있고, 두 번째, 네거티브, 부정적인 본능이 있고, 세 번째가 직선으로 자꾸 생각하려는 본능이 있고, 그 다음에 괜한 두려움, 공포를 느끼는 본능이 있고, 그 다음에 자꾸 사이즈만 생각하고 비교하지 않고 사이즈만 생각하는 본능이 있고, 그리고 자꾸 일반화시킨다든지, 그다음에 운명이라 생각하든지, 자꾸 단일 관점으로 해석한다든지, 그리고 누군가 대놓고 누구 때문이야, 저 일이 생긴 것은 지목하기 저 사람 때문이야, 저 집단 때문이야라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다든지, 아니면 자꾸 빨리 해결하려고 드는 습성들 때문에 오판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거를 막아야 된다는 게 저자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뒤에 얘기는 이 10가지 본성에 대한 얘기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첫 번째 얘기부터 시작할게요. 간극 본능입니다. 이런 거죠. 간극 본능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은연중에 두 개의 집단으로 나와서 A 집단, B 집단으로 나눠서 비교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사실 그 사이에 수많은 집단이 있는데, 따라서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저자가 제안해 주는 것은 두 개의 집단이 아니라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 그런 게 아니라 최소한 4개 이상 집단으로 나눠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1965년도만 해도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 나라 국가가 이렇게 확연하게 구분이 돼 있었어요. 잘 사는 국가, 못 사는 나라 국가. 그래서 이때는 그렇게 생각해도 별 차이가 없었는데 지금 2017년도를 맞이해서는 스펙트럼이 엄청나게 넓어졌어요. 그래서 잘 사는 나라와 잘 못 사는 사이에 그 사이에 수많은 국가들이 존재해 갖고 소위 두 개의 카테고리로 구분해서는 해석이 안 되게 되었더라라는 게 저자입니다. 따라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최소한 4개의 잣대로 구분해야 되는데 첫 번째 여기는 뭐냐면
2달러 미만으로 사는 그룹, 두 번째 8달러 미만으로 사는 그룹, 2달러에서 8달러. 세 번째 그룹은 8달러에서 32달러 정도로 사는 사람 그룹, 그리고 32달러 이상으로 사는 사람 그룹, 이렇게 나눴는데 이게 한 사람당 10억 명이랍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게 10억 명이 이렇게 살고, 여기가 30억 명 있고 20억 명, 또 10억 명 이렇게 존재를 하는데, 예를 들면 그 10억 명의 이 사람들은 물을 구하려면 한참 몇 킬로 가야 되고, 그다음에 이동 수단이 신발이 없고, 그리고 요리 해먹을 수 있는 상황들이 여의치 않아서 막 거의 해먹고, 그다음에 식사가 부실하고, 요 사람들이 10억 명 정도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보고는 우리 같은 잘 사는 사람, 물이 집에서 나오고, 그다음에 자동차가 집에 있으며 집에서 요리를 할 수 있고, 여기에 상당한 냉장고에서 음식물을 보관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전 세계적으로 10억 명이라는 겁니다. 그 사이에 스펙트럼에 예를 들면 물은 가까운 데서 구할 수 있고, 한 자전거 정도로 이용할 수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요리를 간단한 거는 하고 있지만 냉장고는 없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매일 벌어서 먹어서 일을 해서 구해서 집에서 요리할 수 있는 정도 인원이 30억 명인데, 이 사람들 중에는 갑자기 뭐 아프거나 재난을 당하면 요 밑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는 하늘과 땅 차이 나는 겁니다. 같은 그룹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3단계 정도 되면은 뭐냐면, 집에 물이 나오고 이동수단이 이제 한 오토바이 정도는 타고 다닐 수 있으며, 집에서 요리하며 냉장고 정도는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제한들이 3단계, 4단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2015년도 기준으로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다는 거, 오른쪽 그래프처럼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런 인력 분포가 있어서 여기마다 다르게 의사결정들이나 다른 전략들이나 다른 패턴들을 보인다는 것을 알아야지, 이거를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 구분으로 보시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습성들이 우리가 어떨 때 이렇게 쉽게 이런 일들을 하냐면, 보통 우리가 이럴 때가 있습니다. 수학 시험을 봤는데, 미국에서 같은 경우에 남학생이 훨씬 점수가 잘 받았어요. 여학생들보다. 남학생과 여학생을 비교해서 남학생이 훨씬 잘 받았는데, 근데 실제로 이거를 그냥 평균값으로만 보면 이게 차이가 꽤 있어 보이는데, 이거를 소위 말하는 그래프의 분포로 보면 순간에 오버랩 때는 겹치는 사람이 되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일부 몰려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단순히 평균값으로만 비교해서는 안 되고, 이거를 분포도가 어떻게 되는지들도 봐야 된다는 거죠. 반면에 또 멕시코와 미국을 이렇게 평균값으로 보면 여기도 이제 차이가 꽤 나는데, 실제 여기를 분포로 보면은 분명히 오버랩 되는 존재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멕시코에서 되게 잘 사는 사람 그룹이 소위 말하는 미국 사람 기준으로 볼 때 중산층까지도 커버가 되는, 그러니까 멕시코의 상류층과 미국의 중하류층이 오버랩이 되는 이런 부분들이 존재한다라는 것들을 이해하는 것.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통계학적으로 볼 때 분포도의 그런 성향들을 잘 봐야, 아하, 이 집단과 이 집단이 서로 완전히 다른 집단인지 같은 집단인지 아니면 겹치는 게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뭐냐면, 아하, 아프리카는 다 못 사는 사람, 미국은 다 사는 사람, 이렇게 전혀 구분대가 전혀 겹치는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저자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자꾸 뭘 보냐, 갭이 크다라고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갭이 큰 게 아니라 그 갭 사이에 수많은 갭들이 있다는 거예요. 갭들이. 집단들이 있다는 거예요. 집단. 이 집단들의 분포들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 따라서 오히려 이 사람들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 주류가 되는 사람들이 어디에 포진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도가 없으면 우리가 오판을 하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단순하게 평균값만 가지고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A라는 집단의 수학평균, B라는 집단의 수학평균을 비교할 때 A라는 집단이 훨씬 잘하더라. 근데 그게 일부 잘하는 사람과 아주 못한 사람이 많을 수도 있고, 이게 소위 말하는 분포도를 같이 봐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보면 오판할 수 있다는 얘기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극단의 비교, 양극단을 가지고 비교한다든지, 그 다음에 대충 위에서만 큰 그림으로 본다든지 이러면 오판할 수 있다는 게 극단 본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극단적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그러잖아요. 좌파와 우파 이렇게 확 구분해서 보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수많은
그 정치적 성향들의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자꾸 구분해서 보려고 할 때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부정본능입니다. 부정본능. 부정본능은 뭐냐면 자꾸 이 세상을 부정적으로만 보려고 합니다. 근데 전 세계 데이터들 보면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인 데이터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이 책에도 나오지만 예를 들면 노예제 같은 게 없어졌고 기름 유출 사건이 더 줄고 HIV 감염률이 떨어지고 전쟁에서 사망 사람도 줄어들고 그러니까 수많은 데이터가 줄거나 아니면 항공기 사고 비율이 줄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실제로는 영화는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자연 보호 구역이 점점 늘어나고 여성의 투표권이 더 늘어났고 과학의 논문 숫자는 늘어나고 뭐 기타 등등 수많은 긍정적인 시그널 데이터가 있는데 우리는 자꾸 뭐에 포커스 맞추면 이 세상은 점점 나쁘게 된다는 전제를 깔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많은 보건, 의학, 환경에 관련 데이터는 다 긍정적인 데이터로 가득 차 있는데 근데 우리는 자꾸 이 세상은 자꾸 부정적인 데이터가 가득해서 이 지구가 멸망할 거고 자꾸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 대상으로도 조사를 했더니 이런 거죠. 미국 사람들의 의식으로 점점 우리나라에 뭐 범죄가 늘어나고 있습니까? 했더니 시간에 따라 이렇게 범죄가 요때 좀 줄었지만 2000년대 들어서 미국의 범죄가 늘고 있다고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실제 리얼 데이터를 살펴보면 서서히 미국의 범죄율은 줄어들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실제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식에는 이런 차이가 있다. 그리고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하려는 그런 습성이 있다. 근데 이게 왜 그런가 보면 자꾸 나빠지려고 한다라는 거가 눈에 확 들어온다는 거예요. 실제는 이거 이상으로 좋아진 게 있었는데 실제는 좋아지고 있고 개선되고 있는 것은 잘 눈에 안 들어오고 나빠지는 것 중심으로 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 마음속에 부정적인 기사가 나기를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뉴스 시크랩이나 이럴 때 오늘도 나병규 선생님이 좋은 일을 했네요. 그러면 뉴스가 안 되잖아요. 그거. 좋았던 사람이 저는 사고를 쳤네요. 뭐 이래야 이제 뉴스가 된다는 거죠. 따라서 나아지지만 나쁘다라는 걸 인정을 해야 되는 거야. 나아지고 있지만 나쁜 일이 있다. 나쁜 일이 있는 건 인정. 그렇지만 수많은 좋았던 일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해 줘야 되고 그리고 좋은 소식과 계속 개선됐다는 사실을 모으면 안 된다? 뉴스거리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리고 뉴스에 더 많이 노출됐다고 실제 거기에 대한 피해자나 여성들의 고통이 그렇게 큰 거는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게 이 저자의 얘기입니다. 세 번째가 이제 직선 본능 얘기죠. 사람들이 과거에 트렌드가 있으면 그거대로 직선으로 이렇게 상승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이 왼쪽 데이터가 뭐냐면 우리 인구 증가율 데이터예요. 언제부터 갑자기 인구가 늘었냐면 1900년대 중반에 오르면서 갑자기 인구가 증가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때 인구가 증가해서 2100년 되면 인구 폭발하고 120억 넘고 그래갖고 옛날에 제가 1970년대인가 70년대 거예요. 아마 제가 초등학교 때 하나만 낳고 잘 기르자 할 때 그때 나왔던 포스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구가 막 폭발해갖고 지구에서 사람이 막 떨어져 나가고 막 그래갖고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막 그렇게 막 했었고 그리고 제가 이제 군대에 갔다 와서 이제 예비군 갔는데 그때 그 중간에 훈련 중에 정관수술을 신청을 하면 바로 예비군을 빼줬어요. 그날 딱 예비군 이제 시작을 했는데 지금 보건소에 나가고 지금도 예비군 정관수술 받으실 분 신청해 주시면 바로 빼주고 뭐 그런 게 있었어요. 산하 제한 정책. 기억나시나요? 네. 그랬던 적이 있었던 거죠. 그게 왜냐면 그때 생각이 뭐냐면 인구가 폭발할 것 같다는 거 두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그래서 인구가 늦고 뭐 조만간 120억이 되고 막 난리 칠 거라는 생각들을 했었죠. 근데 실질적으로 예측은 그렇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소위 에스타코프스로 이게 완만하게 이렇게 중간 어느 정도 선으로 완만하게 쓴다는 거죠. 저희가 책에도 그 얘기 나오는데 사람이 키가 크는데 저희가 한참 클 때가 남자들은 보통 한 중3, 고1 이때 많이 크잖아요. 그때는 뭐 1년에 뭐 10cm씩 막 크기도 하죠. 이 추세로 가면 뭐 한 30살 되면 뭐 3m가 넘고 뭐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한 20살 넘어가면 이제 안 크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또 꼬부라지고
이런 것들처럼 인구 증가폭도 실제로는 S자를 긋고 있는데 더 재미난 거는 이 데이터예요. 이 데이터. 어린이는 2000년도를 지나서 더 이상 증가하지 않을 것 같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봤더니 요 데이터 보죠. 여성이 1인당 출생하는 그러니까 출산율이 줄어드는데 이게 한국적 상황만 아니라 전 세계적 현상이라는 거예요. 유럽, 미국, 그리고 아시아권에서 점점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가 선입견 중에 아프리카나 뭐 무슬림들은 애를 많이 낳는다고 하는데 거기도 점점 출산하는 애가 준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줄고 있어서 특별히 이 인구는 늙을 것 같지 않고 그럼 요거 누가 느느냐? 그거는 기존에 낳았던 애들이 커가면서 숫자가 느는 거고 그다음에 노인분들이 덜 죽어서 나타나는 현상이지 아마 이것도 어느 정도 되면은 이 아이들 때문에 또 약간 좀 커브를 걸 것 같다라는 게 이 책에서 하는 얘기들인 것이죠. 따라서 그러면 직선 없냐? 직선도 있다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직선으로 올라가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는 저겁니다. 우리 잘 사는 거.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일 잘 사는 집. 그러니까 잘 사는 나라일수록 교육 횟수가 많아지고 결혼 연령이 잘 사는 사람들은 높아지고 여가활동도 잘 사는 사람들가 높아지는 거는 다 직선 커브를 그리는데 어떤 거는 상황에 따라 S자를 긋기도 하고 저 오른쪽에부터 어떤 거는 S자가 아니라 그냥 정기분포 우리 낙타의 등 같은 패턴을 보이기도 하고 또 어떤 거는 이렇게 2배 체증의 법칙을 거리는 것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우리는 자꾸 그냥 일직선으로 상승할 거라 생각하는데 상황에 따라 오히려 S자가 그리는 것도 직선도 있고 그다음에 정규분포를 그리는 것도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이 좀 말랑말랑해져야 된다는 게 이 책에서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도록 하죠. 우리는 지금까지 한 2, 3년 사이에 계속 성장하는 패턴을 갔으면 내년도에도 성장할 것 같고 후년도에도 성장할 것 같아요. 이거 창업자도 그 얘기하거든요. 왜냐면 작년, 재작년에 계속 패턴들이 좋았으면 내년도 좋을 거고 후년도 좋을 것 같은데 수요가 계속 과역에 있었으면 내년도에는 수요가 더 늘고 또 더 늘 것 같이 이렇게 포캐스트하고 예측하고 사업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때로는 구부러지기도 하고 따라서 꼭 모든 성장 추이가 직선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S자 코스도 있을 수 있고 직선도 물론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끄럼틀 형태도 있고 낙타 혹같이도 생길 수도 있고 입의 증가 곡선도 될 수 있으니 너무 데이터를 볼 때 편향돼서 생각하지 말라는데 대부분 경우는 편향돼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공포 본능입니다. 공포 본능은 뭐냐면 엄청나게 안 좋아질 것 같은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막 생겨요. 왜냐면 테러 엄청나게 막 늘어나고 전쟁의 위험이 있고 3차 세계대전 막 일어날 것 같고 막 그런 위험들이 있는데 과거 데이터의 상당수는 지구적으로 봤을 때도 공포적인 상황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재해가 났을 때 그러니까 지진 뭐 이런 근데 과거에는 지진 났으면 더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지금은 점점 기술과 여러 서비스가 발달해서 지진이 나도 과거보다 덜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재해상이 났을 때 물론 피해액은 클 수 있지만 사망자 수는 급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항공기 사망자도 항공기 나온 이후에 지금은 우리는 지금 항공기 되게 많이 사람 죽는 것으로 느껴지잖아요. 근데 항공기 사망자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줄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두려워하잖아. 이 공포에 떨고 있잖아요. 사실 이게 공포스러운 상황인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진짜로 이게 두려운 거 맞냐? 사실은 그냥 열쇠 고리를 보고 악어 이빨로 생각한 것들도 많더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두려움 생기면 진짜 이게 두려운 것인지 잘 확인하고 통제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무서운 세계는 실제보다 더 무서워 보인다는 거죠. 이런 거죠. 제가 이제 외국에 가끔 가면 뭐냐면 전에 이제 몇 년 전에도 뭐 북에서 이제 핵실험도 하고 그다음에 그 전에는 막 데모한다고 막 해외 뉴스에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 외국에서 만나면 제가 전쟁터에서 온 듯한 느낌으로 막 사람을 이렇게 거기 사람이 살아 뭐 어떻게 그러고 살 수 있어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정작 우리 사는 사람 입장에 볼 때는 그냥 뭐 평상시에 다른 바 없이 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무서워 보이고 그게 보니까 여기 재미난 얘기가 있는데 위험성을 느끼는 감정은 실제 위험보다 언론이라는 데 더 노출이 많이 되면 될수록 위험도를 더 많이 느낀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좀 이런 상황들을 볼 때 좀 진정하고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 상황들을 볼 필요가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크기 본능입니다. 크기 본능. 크기 본능은 뭐냐면 좀 비교해서 보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게 에너지원인데 석탄, 석유, 가스 뭐 이렇게 리스트가 있으면 아하, 우리가 전 세계 에너지는 소위 말하는 에너지도 쓰고 바이오도 수력도 쓰고 원자력도 쓰고 뭐 다양하게 되게 많이 쓰는 것 같지만 실제 데이터를 살펴봤더니 80%가 뭘 쓰고 있냐? 석유, 석탄, 가스 비중이 80%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리스트를 뽑아내면 항상 8대1 법칙으로 핵심 한 두세 개가 거의 대부분을 장악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비교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도 데이터들을 보면 이런 데이터들은 뭐냐면 그 서양 사람들이 대부분 다 잘 살 것 같은데 과거 데이터를 보고 보면 잘 사는 숫자 비중이 점점 아시아권으로 확 넘어가는 데이터들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번에 부채가 얼마입니까? 그러면 100억이요. 근데 그냥 100억이요라고 할 때 그게 많아 보이잖아요. 100억이 많은 겁니까? 적은 겁니까? 그렇게 답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00억은 130억보단 적은 거잖아요. 그냥 단일 숫자만 보고 이게 크고 작고 하면 안 되고 항상 다른 거랑 비교해서 봐야 된다는 거죠. 자, 이 코끼리가 큽니까? 코끼리는 크죠. 근데 다른 데이터랑 항상 비교해서 보면 이거는 애기 코끼리였어요. 근데 우리는 이것만 먼저 본다는 거예요. 코끼리는 크지. 서양 사람은 잘 살지. 우리는 대부분은 원자력 쓰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숫자 딱 보고 이거 되게 크네? 근데 항상 어떻게 보라? 다른 숫자랑 데이터를 비교해봐야 이게 큰 건지 작은 건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만 놓고 이게 크다 작다 라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죠. 자,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5시간씩 책을 읽으세요. 정경훈님 같은 경우는. 그럼 정경훈님이 책을 많이 읽는 거예요? 많이 읽는 거예요. 많이 입으시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비교를 해봐야 되는 거죠. 누구랑 비교하면 이준희님과 비교해봐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주변 사람과. 예, 그건 많이 읽는 거 맞네요. 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만 딱 놓고 거기에 나온 데이터 가지고 보지 말고 비교를 해봐야 그 사람이 더 많이 읽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항상 비교해서 봐라. 그리고 그 비교해서 체크를 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좀 비교해서 보여주고 특별히 세 번째가 되게 재미나는 건데 이런 거죠. 전 세계로 탄소,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를 막 배출하는 데가 너무 많아갖고 특별히 인도, 뭐 중국 이런 데가 배출을 많이 하니까 막 뭐라고 한 거예요. 서방에서 막 뭐라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그 책에도 나온 얘기죠. 인도의 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다잖아요. 우리가 많이 배출해서 미안하다. 그런데 계산을 1인당 얼마나 배출했는지 그런 식으로 계산해 줬으면 좋겠다. 인구가 많잖아요. 인도나 중국은. 그걸로 계산해 보니까 확 떨어지는 거예요. 훨씬 카나다나 이런 데가 이산화탄소 배출이 훨씬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비교해서 본다든가 나눠서 본다든가 아니면 다른 근거를 갖고 하는가 1인당 총생산을 본다든가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는 게 좋다라는 것이죠. 일반화 법칙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아프리카에서 온 그 모델이 있잖아요. 현민. 맞아요. 현민. 우리나라 사람인데 예? 혼혈이죠. 예. 가나 이런 데서 아버지는 나이지리안이고. 예. 근데 제가 그 사람이 했던 유튜브를 전에 본 적이 있어요. 그냥 아프리카 출신 몇몇 사람들이 있는데 막 이런 거죠. 진짜 자기네들이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편견들이 뭐냐면 꼭 우리 동네에서 왔으면 뭐 지금도 가보면 뭐 다 벌거벗고 다니고 신발 없이 다니고 거의 뭐 낙타와 같이 다니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그게 아닌데. 그 친구들 한국말 잘하는 그 얘기하는 쌤씨 뭐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맞아. 그런 동영상을 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근데 아프리카에도 잘 사는 나라와 못 사는 나라가 이렇게 스펙트럼이 엄청 넓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표가 참 그런데 소말리아 같은 기대 수명과 소득도 엄청 낮은데 이에 반면에 튀니지 같은 경우는 거의 기대 수명이 70, 80세에 가까워요. 우리나라는 거의 같아요. 튀니지는 저 아프리카 저 북단에 있죠. 그래서 거기는 언어가 아랍어랑 프랑스어 뭐 이런 것도 같이 쓰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뭐
무슬림도 좀 많고 지중해 해변에 붙어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도 다 아프리카 사람들인데 아프리카 사람들은 다 못 살고 뭐 옆에 집에 동네에 뭐 사자 돌아다니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막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수많은 소말리아에서부터 중간에 가나, 튀니지까지 수많은 스펙트럼이 있어서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아프리카 사람들은 어때? 특별히 중국 사람은 어때? 한국 사람은 어때? 라고 이렇게 딱 정해놓고 보기 시작하면은, 그러니까 일반화시켜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때도 좀 더 세밀하게 카테고리를 나눠서 본다든지 관찰을 해 보야 된다든지 이런 걸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재미난 케이스인데요. 이거는 튀니지 케이스인데, 이거는 튀니지뿐만 아니라 제가 동남아나 네팔, 인도에 가도 이런 집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보면 이런 집들이에요. 집을 짓다 말았어. 집을 짓다 마는 전대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 인도에도 마찬가지예요. 저렇게 짓다 마는 집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1층에 살고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되느냐? 돈을 벌어서 벽돌을 사서 그때 조금 더 줘. 그래서 뭐 한 10년 정도 걸려서 짓는 거예요. 그때마다. 그럼 왜 이렇게 되느냐? 이상하지 않냐? 우리나라 같은 한꺼번에 다 짓는데. 근데 돈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돈이 모자라면 어떻게 해서 집을 짓냐면 대출을 받아서 짓잖아요. 근데 저기는 우리나라만큼 이게 대출 환경이나 이게 용이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번 만큼 그것만큼 집을 짓는 문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이걸 딱 보고 얘네는 되게 건축 기술이 부실한가? 쟤네는 저것밖에 못하나? 여러 가지 상상을 한다는 거죠. 나름대로 저 사람들 지혜롭게 살면서 또 필요에 따라 더 확장하고 그러면서 이 저자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일반화의 오류를 빼려면 말은 안 했지만 디자인 싱킹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서 사진 찍고 관찰하고 그룹이 어떻게 달라진가 보고 이런 것들을 해줘야 같은 지역이지만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고 상류층과 하위층이 섞여 있다는 걸 알고 거기에 필요한 욕구도 보이고 니즈도 보이고 수많은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은 특히 창업자는 6장 꼭 읽어봐야 돼요. 스타트업 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사업계를 창출하기 위해서 그냥 무슨 모든 여성들은 이거 좋아해, 모든 어린이는 이렇게 좋아해라고 오판할 수 있는데, 그걸 더 세밀하게 세그먼트를 나눠보면 세그먼트마다 좋아하는 게 다르다라는 얘기예요. 성향도 다르고. 그걸 알아내려면 면밀하게 관찰도 되고 사진도 찍어서 봐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니까 6장 같은 경우는 특히 여기 계신 분들은 필히 잘 읽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보면 다 똑같아 보이죠? 왜? 일반화해서 보기면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 원이잖아요. 근데 잘 관찰해 보면 뭐가 있냐면 다른 거예요. 두 개는 사과고 하나는 귤인 거예요. 귤. 근데 그냥 큰 눈에서 보면 뭐 사과나 귤이랑 다 똑같이 뭐 동그랗고 먹으면 시큼하고 같은 과일 아니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예, 근데 제가 이 얘기는 되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고객 세그먼트 자체도 이렇다는 거예요. 더 면밀하게 돼서 나눠보고 해야 되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숫자로 보여줄 수도 있지만 때로는 관찰로도 보여야 되고 이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디자인 싱킹 중요하다는 얘기가 다시 한번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유용한 카테고리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냥 대충 때려 맞춰서 생각하는 일반화를 피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제가 사례 연구를 하시는 분들은 이걸 반드시 해야 되고, 여기 보면 올해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하는 한 두어 분 계시잖아요. 여기 뭐 이모 씨, 나 이렇게 계신데, 이분들은 명심해야 될 게 요겁니다. 집단 내에 구성원들의 서로 차이점이 있는지 뭔지 잘 아는 거 되게 중요하고, 집단 간, 다른 집단과 A라는 집단과 B라는 집단이 있으면 이 A라는 집단과 B라는 집단이 서로 공통점도 있고 차이 나는 점도 있어요. 이거를 잘 발견하는 훈련들이 되게 필요해요. 이건 또 스타트업 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스타트업 한 사람은 계속 고객 세그먼트를 나눠갖고 이 세그먼트 내에 공통점과 차이점 아는 것도 중요하고, 두 세그먼트 사이에 차이점과 공통점 아는 것, 이런 걸 알아야 그 사람들에 맞는 차별화된 서비스나 제품들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되게 주의점이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면 대다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라고 얘기를 보통 하잖아요. 아유, 가봤더니 인터뷰했더니 대다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라고 할 때 그 대다수의 사람이 51%인지 91%인지는 엄청나게 차이 있다는 거죠. 51%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은 뭐냐면 과반수 살짝 넘긴 거잖아요. 그러면 49%는 아니라는 얘기인 거고 99%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은 거의 진짜 다 그랬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차이점을 명확하게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리얼한 생산한 하나의 케이스의 사례에 폭 빠져서 다른 사례를 놓치는 거 조심하라 라는 게 이 저자의 제안입니다. 그 다음에 운명 본능이라는 게 있죠. 운명 본능. 저 이거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뭐냐면 저 사람은 운명적으로 저래 라고 이제 선입견을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던 선입견이 뭐 있으냐면 이런 거예요. 기독교가 주축인 나라들은 출생률이 적고 서양이나 그리고 무슬림들은 출생률이 높다라는 얘기를 하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무슬림들 숫자가 막 느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애를 많이 낳아서 출생률이 높고 이제 기독교 국가나 이런 데서는 출생률이 낮아서 점점 숫자가 줄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도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 저자가 데이터를 딱 분석한 결과 그게 아니라 잘 사는 나라는 애를 조금 낳고 못 사는 나라는 애 조금 낳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국가 중에 잘 못 사는 기독교 국가는 애 여전히 많이 낳고 무슬림들 중에 잘 사는 무슬림 국가는 애 조금 낳는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터키, 이란 이런 나라들은 애 조금 낳고 그렇지 않은 나라들은 애 많이 낳는다는 거예요. 다만 차이가 뭐냐? 기독교 국가가 먼저 선진국 대열에 좀 있었고 그러니까 무슬림 국가들이 후발주자로 이렇게 막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이지 이게 종교적인 차이가 애를 더 많이 낳고 아니가 아니라 그거는 뭐냐? 소위 말하는 저 사람은 종교적인 운명으로 저렇게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오판이라는 거죠. 데이터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게 이 저자예요. 그래서 이 얘기 듣고 그럴 수 있겠구나. 왜냐면 팩트 갖고 얘기하니까 이 사람은 팩트 플리스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돌로 태어난 건 운명이야. 그냥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세히 관찰하면 돌이 아니라 거북이였다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 것 같지만 서서히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운명도 운명이라고 생각하지만 서서히 변화했던 것을 놓치면 여전히 똑같은 팩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서서히 변화하는 것도 잘 관찰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서히 변하고 있는 패턴들도 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얘기예요. 진주가 잘 안 바뀐다고 얘기를 막 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오래되신 분들은 진주도 하나도 안 바뀌었다고 얘기하는데 또 다른 하면 저도 한 16년 됐는데 제가 10년 전 진주랑 지금 진주는 너무 다르거든요.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어요. 안 변하는 같은 도시인데도 변화가 있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선입견의 걸 계속 업데이트를 할 필요가 있고 때에 따라서는 그 지역에 오래되신 할아버지 같은 분과 인터뷰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할아버지가 청년일 때의 이쪽 지역이 어땠는지 그리고 지금 어떤지를 비교하는 잣대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문화가 이렇게 변한 사례도 같이 보시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꾸 시각이 편협해서 단일 관점으로 보려는 습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재미난 사례인데 여기가 쿠바입니다. 쿠바. 이게 기대 수명이고요. 이게 소득입니다. 먼저 소득을 기준으로 빈곤한 나라가 부유한 나라를 쪼갰더니 가난한 나라 중에서는 가장 많이 건강한 나라가 쿠바예요. 기대 수명이 높지만. 그러니까 빈곤한 나라 중에 가장 건강한 나라라는 이미지랑 근데 반면에 건강한 나라 중에로 따지니까 쿠바가 제일 못 사는 나라예요. 어감이 어떻게 잘 보십시오. 쿠바는 어떤 나라냐면 빈곤한 나라 중에 가장 건강한 나라입니다. 쿠바는 건강한 나라 중 가장 빈곤한 나라입니다. 뉘앙스가 확 다르다는 거예요. 주는 이미지도 다르고 카테고리가 달라지면 따라서 우리가 한 나라를 분석하거나 한 고객을 분석하거나 특정한 분석할 때 한 가지 잣대로만 분석하지 말고 다양한 잣대로 분석해주면 시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저 오른쪽에 얘기가 뭐냐면 저거예요. 저 위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로축이 GDP에서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고 이건 기대 수명입니다. 기대 수명이 높은 나라 중에서 미국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의료비가 가장 많이 드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저런 분석은 잘 안 했거든요. 미국은. 그러니까 우리가 한 데이터를 가져볼 때 다양한 그러니까 우리 데이터는 교차 분석일 수도 있고 다양한 잣대를 가지고 데이터를 분석하면 거기서 얻어낼 수 있는 기회들이 많다라는 게 이 저자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답이 이 망치 하나로 해결하려고 들지 말고 어떻게 다른 솔루션도 같이 바라볼 때 더 풍성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무슨 문제를 해결하려고 항상 나 망치로만 쓰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이게 벤치로도 하고 스패너도 쓰고 뭐 이런 거 생각해라는 거죠. 따라서 항상 멀티플 도구를 써라.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건데 특별히 이런 오판을 할 때인 거죠. 내가 잘 모르는 분야인데도 내가 전문성 드러내서 뭐 얘기할 때, 그러니까 모르는 분야는 차라리 모른다고 인정하고 전문성 있는 사람들 데려다 쓴다든지,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툴만 쓰지 말고 다른 툴도 섞어 써야 된다는 것. 그리고 너무 쉽게 판단해서 답을 주려고 하면 오판을 내릴 가능성이 있더라. 그래서 나이 점점 드시면 생각이 하나로 고정화되잖아요. 되게 위험해요. 그래서 우리 50지를 넘어가신 우리 이모 준우님 이런 분들 생각이 편협해지시면 안 됩니다. 단일 잣대로. 저도 조심하겠습니다. 지금 50지 넘어갔는데 조심하겠습니다. 안 넘어갔어요. 아, 예, 안 물어봤습니다. 이제 안 넘으셨다고 얘기하셨어요. 예. 네. 9번째는 이제 비난 본능입니다. 아까 인도 케이스 했던 얘기예요. 실제 사람들이 뭐 인도, 중국 엄청나게 이산화탄소 배출한다라고 막 욕을 먹는데 실제로 보면 4단계 국가들, 캐나다 이런 나라가 더 많이 배출한다는 거예요. 그 인구 비중으로 따지면. 그래서 우리는 근데 무슨 문제가 생기면 한 놈만 패해갖고 이 사람의 문제라고 얘기를 막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중동 지역에서 테러를 해요. IS가 창궐을 해요. 그러면 우리 IS 나쁜 놈 뭐 이라고 다 끝내볼 수 있는데 그 IS라는 집단이 왜 생길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시스템, 환경 이런 까지 같이 메커니즘을 이해해야 좀 이해도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2차 세계대전이 났어요. 그럼 우리는 무조건 뭐라고 생각해? 독일 놈들, 나쁜 놈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왜 독일이라는 나라가 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는지, 그리고 왜 유대인들을 이렇게 학살할 수 있는 구조였는지, 이 여러 가지 메커니즘들을 같이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쉽게 답을 내주려고 누가 이렇게 비난하기를 좋아하는데, 예를 들면 이거는 저놈 때문이야 라고 하는데 알고 보면 저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할 때는 또 다른 배경이 있었다는 것을 함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저 누가 그랬어? 라고 악당을 찾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이게 왜 이런 생겼는지를 원인을 찾으려고 했죠. 지난번에 우리가 세월호 사건이 났을 때 세월호의 악당을 어디로 상정해놓고 막 몰아붙였죠? 우리 구원파. 그 놈이 다 이 모든 문제의 원흉이야? 뭐 그렇게 몰려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소위 말하는 악당을 찾으려고 말고 그렇게 만들어졌던 형성됐던 시스템과 원인과 이런 것들을 분석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뭐 10번째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에 들어와서는 무슨 얘기냐면 쉽게 막 답을 내려고 그래요. 빨리빨리 해결하려고 그러고, 정부가 들어서면 이 정권 내에 다 해결하려고 들고, 임기 내에 다 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그렇게 되면 답을 잘 못 찾으니까 한 단계씩 그러니까 긴 스텝을 가지고 이 사건들을 바라봐야 된다. 심호흡을 갖고 데이터를 차근차근 챙겨보고, 그래서 쉽게 미래 예측하는 점쟁이들을 조심하고, 그다음에 극단의 조치를 취하는 이런 선거를 되게 위험하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10가지가 이거였어요. 사실에 근거한 경험 법칙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거죠. 첫 번째가 뭐죠? 간극을 사이를 봐라, 그거였죠. 두 번째, 항상 나쁜 소식만 생각하는데 그 사이에 수많은 긍정적 소식이 있었다는 것. 그 선은 직선만 말고 딴 것도 있다는 것. 그리고 항상 두려움인데 두려움을 너무 과신하지 말라는 것. 그리고 다섯 번째, 항상 크기는 비교해서 생각하는 게 다섯 번째였고, 여섯 번째는 뭐냐면 카테고리를 막 나누면 그 카테고리가 진짜 그 중에 공통점, 차이점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보는 훈련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변화가 없다, 과거랑 똑같아라고 하지만 아니 그게 아니라 서서히 변화했던 게 있거든요. 그걸 찾는 노력들을 하고, 그리고 단일 도구로만 쓰려는 게 아니라 멀티플 도구를 쓰려는 노력하고, 그 다음에 이 문제가 생겼을 때 한 놈만 패 이런 자세가 아니라 그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보도록 하고, 모든 문제는 차근차근 스텝 바이 스텝으로 보는 게 좋겠다라는 게 이 저자의 마무리였어요.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좋았던 건 뭐냐면 결국 뭐냐면 판단할 때 사실을 근간으로 해야 된다. 제가 그래서 요즘도 소위 말하는 가짜 뉴스 이런 것들도 막
많이 나왔잖아요. 이게 진실에 입각하지 않거든.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사건, 주장이 있으면 그거를 원인, 이런 진짜 그 말이 사실인지 확인 안 해보고 그냥 동조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그거 주장하면 같이 동조해주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주장했으면 그 사람의 팩트체크 안 하고 그냥 무조건 아니라고 얘기를 해주고, 이런 자세는 오히려 되게 위험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아까 했던 10가지의 편견, 항상 저희들도 갖고 있는 습관인데 이거를 버리려는 투쟁이 있어야 되고, 그런 다음에 뭘 해야 되냐? 행동으로 옮기려는 액션을 해야 되는 거. 그런 측면에서 한스 우리 저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입장을 가지고 계속 우리 정부나 세계 보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던 아주 좋으신 분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액션을 해야 된다. 근데 액션은 뭐에 대해서 액션하냐? 데이터를 근간으로 사실에 입각해서 액션을 하고. 그래 도덕이나 이분의 장점은, 근데 자기도 오판을 많이 했는데 오판할 때마다 제가 잘못했다는 성찰을 하고, 또 다른 사람의 지적을 겸손히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자세가 저희한테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선에서 제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